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오늘이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5년 고정형 대출금리는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습니다. 연 5.047%까지 올린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에서 이미 시중금리, 이른바 채권금리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와 여당이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저소득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는 빚이 많을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구멍이 난 독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금방 새버리잖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이 구멍 같은 게 바로 부채와 이자인데요. 일단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0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요즘 높다고 합니다. 신흥국 채권이라는 건 뭐고 투자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가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던데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군요. 영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업계는 또 어떤 물밑 당기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서 저는 5년 동안 고정금리 내겠습니다 하면 연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들이 이제 생겼다고요? 오늘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중은행들 중에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금리 5년 고정으로 하게 되면 3.7에서 4.9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부터 지금 3.8에서 한 5.04 정도를 받는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5를 넘어섰구나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럼 1년 전이나 한 1년 반쯤 전에는 얼마였던 겁니까? 같은 조건의 금리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같은 은행 그 상품의 가이드 금리를 보면은요. 2.6에서 한 3.8% 정도가 됐었거든요. 같은 상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1.09% 정도가 올랐고요. 상한선은 1.2%가 올랐으니까 사실 그 안에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었거든요. 한 1년 반 사이에 1%포인트 정도가 고정금리가 올랐네요. 예.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니까 주택담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좀 크지 않습니까? 1%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시중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 앞으로 5년 동안 고정된 금리를 내시자면 저희는 이자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한 5년 후에는 금리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은행이 보기에.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숫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KB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이런 것들도요. 다들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일단 5%를 넘어선 게 KB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KB 하나은행 상한선을 저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조만간 아마 지난주에 제가 금통위에서 다음 달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마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다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위쪽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기준금리도 안 올랐는데 왜 너네들 자꾸 금리 올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시장 내에서 채권 발행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네. 조달금리 자체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뭐가 올랐습니까?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5년물 금융채 금리 같은 경우가 20일 네. 기준으로 2.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그게 18일 이틀 전에 2.3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틀 네. 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네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예. 5년채는 은행들이 이제 시중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자신들도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제 보통 금융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올 때 우리는 조달 금리가 오르고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게 이 5년물 금융채 금리라고 하는 게 1년 전에 비해서는 그럼 얼마나 이게 오른 겁니까? 시중금리가 최근에 올라서 그래요라는 설명은 알겠는데 시중금리 중에 뭐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따져 묻고 싶어서. 면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예. 지금 은행들이 붙이고 있는 가상금리보다는 이 예. 5년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올라봐야 한 0.5%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1% 정도 기준금리는 자신들이 반영하는 금리는 올라 있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사실 1%포인트까지는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인들은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걸 또 반영을 하거든요. 예.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코픽스 금리라는 걸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의구심은 항상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본인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약간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해서 이익을 보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계속 받고 있는 게 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이렇게 오른 금리에도 돈 빌려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금리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고 네. 이 정도 이자 내고는 나 집 안 살랜다라는 또 분위기가 생기면 은행에서야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는 것일 테니 좀 근데 지켜봐야죠. 시장 논리로 놓기에는 사실 돈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의 편중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쪽은 많지만 또 아래쪽엔 항상 돈이 필요한 그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 논리로만 보고 있기에는 금리라는 게 그 수요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힘들죠. 예. 저축성 보험 중에 네네. 저축성 보험 중에 이게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기까지 붙고 얼만큼 돈 찾아 쓰려는 일종의 재테크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지만 그 안에는 어디 다치면 얼마를 주거나 혹은 사망하면 얼마 주거나 이런 것들도 별책부록처럼 끼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특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예. 보통 보통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연금성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만기가 되면 이걸 찾아서 몇 퍼센트 이자를 받아서 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네. 다달이 나눠 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보험사들이 이걸 판매할 때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자도 이만큼 받아서 나중에 받으실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이런 것들도 보장하는 특약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조금 뭐 몇백 원 더 내시거나 예. 몇천 원 더 내시면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이런 것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같이 팔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 때 소비자는 네네. 이건 그냥 저축성 보험이니까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내서 은행 적금보다 좀 나으려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그 별책 부록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고가 실제로 나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 보험 가입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못 떠올리는 거죠. 무슨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한 그렇죠, 거 있는 그렇죠. 거야. 나 암 걸리면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네. 기억을 하지만 저축성 보험에 붙어있던 그런 보장성 보험은 되게 모르니까. 네. 근데 이게 연간 200만 건 정도가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약간 보험사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저축성보험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것 건수를 보니까 네. 854만 4천 건이더라. 그래서 이걸 연수로 나눠보니 예. 매년 200만 건 정도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고가 안 나서 안 받아간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발라내야 되겠네요. 예. 그건 발라낸다 하더라도 네.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이 조금 복잡하고
어떤 데에 되면 조건들도 모두 다르고 그래서 예. 내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특약을 한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네. 두 번째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세히 몰라서 결국엔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거 꼼수 부려서 결국에는 안 주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예. 일부러 안 주는지 뭐 그리고 가입자들이 모르니까 안 찾아갔는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그 소비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이 있으면 네. 거기에 몇 퍼센트를 붙여서 어디 뭐 기금으로 내기라든가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초에 이제 보험료도 산출해 놓고 그러면 네. 더 자발적으로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걸 안 주게 되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뭐 이렇게 모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네. 해약될 때 당신에게 이런 뭐 사고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될 특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시고 늦게라도 네. 청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이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특약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라고 메일도 보내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항변은 하고 있죠. 그러게요. 저도 안내장 가끔 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험 특약 뭐 이런 거 읽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험사들도 좀 더 열심히 찾아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몇 분이나 못 찾아갔는지도 통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편요금제라고 하는 거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또 주장하고 나섰는데 보편요금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부가 이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놓은 것인데요. 그 안에 보면 기본료 폐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약정 할인율 확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편요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본료 폐지는 업계가 워낙 반발을 해서 이제 접은 상태고요. 약정 할인율은 이제 시행이 됐죠. 25% 깎아주는 예. 장기간 내가 보조금 내가 안 몇 년 이상 받겠다고 갖고 하면. 있겠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보편요금제라는 게 남았는데요. 내년에 이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정 할인율은 이 통사 세 군데가 모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 보편요금제는 독점 사업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그러니까 가장 사업을 그 시장 점유율을 많이 하고 있는 SK텔레콤에 정부가 너네는 독점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장 싼 요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편요금제라고 하는 게 예. 싼 요금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제한 요금제나 이런 것들을 빼고요. 네. 전체 사용량 평균을 낸 다음에 이 평균의 한 70% 정도를 해주는 그러니까 데이터하고 무료 그 통화 그 알겠어요. 시간을 제공해주는 그 요금제를 말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싼 요금제보다 한 10,000원 정도 싸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쉽게 정부의 얘기하면 입장이거든요. 서민용 이통 요금이네요. 그렇죠. 휴대폰 이제 요금이네요. 이동통신사들은 그 기본적인 이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건데. SK텔레콤에게만 해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금제가 SK텔레콤에서 시행이 되면 네. 다른 이통사들도 비슷한 거 여기에 만들어야 맞춰서 되겠죠. 만들 수밖에 예. 없기 때문에 이통사 3사 모두가 같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존보다 좀 싼 요금 하나 더 만들으라는 건데 네. 이거 그럼 다 이쪽으로 쏠릴 것이고 나오기만 하면 필요한 분들은 물론 데이터 많이 쓰는 분들이야 그죠. 못 가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왜 장사를 하는데 요금 문제를 만들라 말라 하세요 이제 이런 항변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점 규제와 관련돼서 이미 SK텔레콤은 요금을 함부로 올릴 수 없도록 규제는 정부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안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금제 자체를 정부가 짜서 이통사에게 시행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제의 인상을 막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자율성 침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익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동통신사들이 그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보면 그리고 이미 80% 이상이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기본적인 서비스의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주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은 요금제를 알아서 찾아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렴한 요금제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니까 네. 매일매일 또 뭐 일이라도 나가려면 특히 휴대폰
잘 터지고 요금도 저렴해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맞습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을 뭐 정부가 복지로 다 할 수 없으니 독점, 과점 사업자들에게 하라는 것까지도 이해는 돼요. 그리고 뭐 이동통신회사들도 여기에 반발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항상 정부가 그런다고 항상 옆구리 찌르면 항상 이 통사들은 이거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부가 힘센 것 같으면 해주고 또 아닌 것 같으면 또 버티고 정권 초기에는 해주고 정권 말기 가면 버티고 네. 이런 거 말고 예. 뭔가 정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절차를 밟으면 이건 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뭔가 법적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항상 흥미진진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실은 이제 사업자라는 건 이익을 항상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의 수단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견제의 칼이 너무 강하냐 아니면 그냥 무른 칼을 휘두르냐의 차이 때문에 정권 초기와 하반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저도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뜰폰이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이동통신사들 말고 좀 더 저렴한 폰들을 이용해서 싸게 공급하는 알뜰폰 사업자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상위 사업자들에게 싼 요금제를 내놓으라고 또 정부가 강요를 하게 되면 그전에 허가를 내줬던 알뜰폰 사업자들도 흔들리고 이동통신사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같이 벌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알뜰폰 사업자들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내지는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겠죠. 지금처럼 논란은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정부가 이걸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하세요. 보편요금제 하나 내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정부가 명령을 하든 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까지 할 권한은 없어 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이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그럼 권한이 없는 걸 자꾸 하게 하는 것도 애매하니 차라리 권한을 주든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군요. 이 굉장히 통장 복잡합니다. 요금은. 이제 이거 법도 고쳐야 되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진통이 굉장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내년 시행을 할 수 있을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최훈서 씨가 아파트 관리비 항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가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던데 아파트 관리비에서 가수금이라는 게 또 뭐예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수금이라고 하는 건 미수금의 반대말이죠. 받아야 될 돈 못 받은 건 미수금인데 반대로 가수금은 안 받아야 될 돈인데 일단 받은 돈 거꾸로 이제 생각하는 게 가수금입니다. 예를 들면 가끔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지 않고 은행에서 통장으로 바로 보내는 분들 중에는 바쁘다 보면 몇 동 몇 호인지 이름 안 적고 보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제 이름만 갖고는 또 어떤 분이 보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안 사시는 예를 들면 장모님이나 시어머니가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처럼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어쩌다 주인 모를 돈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 관리사무소에서 아이고 반갑다 이러면서 써버릴 수는 없으니까 가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관리비 고지서에는 가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빠져나갈 일은 거의 없고 아파트 전체 관리비 장부에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돈 이동 403호에서 보낸 관리비예요. 이제 이런 게 확인이 되면 그 가수금에서 꺼내서 관리비 항목으로 보내는 그런 건데 가끔은요 관리비 고지서에 가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사 오고 갈 때 먼저 살던 분이 내셔야 될 관리비를 채 안 내고 갔을 경우에 가끔 뒷분에게 그냥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관리소에 가서 자초지종을 꼭 들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청취자 중에 박은경 씨가 2층이라서 엘리베이터 탈 일이 없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이 매달 몇천 원씩 청구돼요. 이거 계속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2층에는 엘리베이터 그럼 안 멈추도록 기계적으로 만들고 우리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 안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아파트 자치회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죠. 즉 2층에 사는 분의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을 받으라 말라가 다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주민들이 알아서 정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는 2층 사는 분까지는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을 안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고 또 다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올 한 해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들 수익률을 보면 신흥국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가 꽤 높은 수익률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요. 관심이 높아지겠지요. 관심이 많아질수록 조심할 것도 많은 법이라서 오늘은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려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흥국 채권이라고 하는 건 채권은 뭔지 알겠어요. 예. 돈 빌려줬다는 차용증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건데 네. 신흥국 채권이라고 하는 건 신흥국 국가 자체가, 즉 멕시코 채권이면 멕시코 정부, 브라질 채권이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겁니까? 그렇죠. 뭐 멕시코, 브라질, 인도, 러시아 뭐 신흥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많은데 예. 이런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들을 신흥국 채권, 또 여기에 뭐 투자하는 상품들을 신흥국 채권 펀드나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멕시코 정부가 채권 발행할 때 예. 저한테 휴대폰으로 저 이진우 씨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채권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발행하는구나 그럼 사가입할 수 있는데 네. 그런 전화를 줄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입찰 공고를 띄우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여기 입찰하세요라고 하면 은행이나 증권사 아니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입찰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채권을 사는 방식이고 개인이 투자하는 건 그렇게 증권사에서 떼온 물량을 증권사 가서 그러니까 도매하고 소매 이해하시면 돼요. 도매로 크게 떼오면은 네.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걸 가가지고 증권사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떼어다 파는군요. 그렇죠. 대신 그렇게 직접 투자를 채권을 직접 살려면 개인이 살려면 최소한 한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가니까 뭐 펀드라든지 이런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떼어와서 펀드 매니저가 그걸 사게 만들어서 펀드를 굴릴 수도 있고 예. 개인적으로 직접 사게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증권사에서 주로 네, 증권사에서 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높아요? 앞서 말씀하신 이 신흥국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초 수익률을 보니까 연초 수익률 한 7%대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둔 펀드는 11%가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1월 2일 날 1,000만 원을 만약에 그 펀드를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률을 조회해 보니까 110만 원의 수익이 붙어서 총 잔액이 지금 1,110만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괜찮네요. 그렇죠. 예. 근데 직전 1년 동안을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투자한 걸 지금 보니까 수익률은 한 4에서 5% 정도. 이것도 낮지는 않죠. 잠깐만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7% 수익률인데 그렇죠. 작년 10월부터 지금 올해 10월까지는 5% 정도 된다면 네. 이게 굉장히 이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갔다 합니다.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보니까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 난 펀드들도 많고요. 왜 그런가 들여다봤더니 예. 우리가 보통 지금 언급해드린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브라질은 꾸준하게 떠오르긴 했었는데 이 신흥국 채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브라질 이렇게 핫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나 채권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네.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하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예. 일단 그 채권을 증권사를 통해서 샀다고 쳐요. 예. 그럼 증권사 내 계좌에 멕시코 채권 100만 원어치 이렇게 딱 들어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100만 원 정기예금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이자가 매달 그 통장으로 들어와요? 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에 이제 이자가 지급이 그렇죠. 되는데 한꺼번에 돈 찾을 그렇죠. 때. 그런데 예.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자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이자를 주는 채권을 샀다. 근데 이 채권이 1월하고 7월에 이자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네. 1,000만 원을 매수해 놨을 때 5%인 50만 원을 1월에 25만 원, 7월에 25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1년에 2번 주게 됩니다. 이자를 1년에 2번쯤 준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이자가 문제는 매번 변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를 얼마 주겠습니다. 이 퍼센트는 그대로인데 네. 환율 때문에 그렇거든요. 즉 우리가 1,000만 원을 우리 돈으로 증권사에 갖다 냈지만 증권사에서는 이 돈을 달러로 환전을 해서 해당 현지 통화로 멕시코 돈이나 브라질 그렇죠. 돈으로. 그렇게 예. 환전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때도 실제로는 멕시코 돈이나 브라질 돈으로 받은 다음에 그렇겠죠. 그 나라 정부가 주는 이자니까 그 나라 그렇죠. 돈이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때그때 환율에 따라 가지고 매번 변동이 있어서 이거는 뭐 그렇겠네요. 은행 예금처럼 또 고정이다라고 20만 원에 해당하는 멕시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멕시코 돈으로 뭐 몇 페소가 들어오면 네, 그게 우리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항상 얼마인지는 그때그때 다르다. 네. 그거야 뭐 해외 투자해야 되니까 감수해야 되는 거고 혹시 또 그 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많은 이자가 꽂히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 환율 덕에 환차익을 더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는 참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넣어서 가입하면 네. 이자가 1년 후에는 20만 원쯤 붙겠구나. 네네. 이건 그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거의 확실한 건데 네. 이거는 얼마나 돈이 더 들어올지 덜 들어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원금마저도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을 넣어놨을 때 이자가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예. 가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받게 되는 원금도 뭐 심지어는 반토막이 난 사례들도 있었으니까요. 과거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1헤아라가 한 700원 가까이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0원대 후반까지도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1헤알이 한 600원 정도 할 때 1,000만 원을 넣어놨다. 브라질 그래서 돈 가치가 높을 때. 그렇죠. 예. 그때 한 1년에 100만 원씩 이자를 받고 있다가 이게 300원으로 반토막 났다라고 한다면 이자도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 거고 만기 때 가서 받는 돈은 내가 1,000만 원을 넣었지만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변동성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돈 가치가 얼마나 올라주느냐, 최소한 본전을 유지해 주느냐가 관건이네요. 그렇죠. 그 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면 큰일이네. 네. 예. 예상한다라기보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현명하죠. 그렇겠네요. 이건 참 주의하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네. 또 뭐 특별히 어떻게 그냥 알고는 계셔야지 특별히 더 주의할 방법까지 없어서 네. 보통 환해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의 환변동에 대해서는 난 몰라. 예. 그러니까 환해지까지 일단 해주셔. 그러면 달러화 가치가 오르든 브라질 돈 가치가 내리든 예. 난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만 그냥 난 꼬박꼬박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직접 투자인 채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요. 예. 펀드인 경우에는 환해지를 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이게 네. 전부 다 해지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다 보니까 예. 이 중간중간 두 번의 과정을 전부 다 환해지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들을 보면 그 두 개 과정 중에 한 개 과정만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만 환해지를 해놓고 그 외의 과정은 오픈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하기야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안전하게 환해지도 되면서 이자가 연 10%되면 다들 이거 하죠. 누가 시중은행에 예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예.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게 기대할 수 뭐, 있는 거죠. 알겠어요.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겠고. 예. 이거는 그럼 증권사에 가서 사면 된다고 하는데 네. 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까? 우리가 은행 가서 정기예금 1,000만 원 할래요? 그러면 추가로 돈 내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얘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도 수수료가 붙듯이 해외 네. 채권 같은 경우는 통상 남은 만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리 높아봐야 한 0.5% 연. 예,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만기가 남은 채권을 매수한다 그러면 0.5% 곱하기 5년 하면 2.5%가 되는 거죠. 내가 산 채권 금액만큼 매년 그 돈의 0.5를 증권사가 떼어간다? 아닙니다. 살 때 2.5%를 아예? 예. 그래서 10년 뭐 만기가 이렇게 길게 남으면 좀 더 떼이는 거고 네, 만기가 짧게 남으면 덜 떼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를 5년 만기짜리를 샀어요. 예. 샀다가 갑자기 브라질 돈이 올랐어. 그럼 기분이 좋아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갑자기 브라질 돈 가치가 떨어져요. 네. 불안해서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중간에 깨도 됩니까? 중간에 팔 수도 있는데요.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주식처럼 매매가 활발하진 않기 때문에 네. 보통 그 해당 증권사에서 다시 되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좀 헐값에 사갑니다. 그게 보통 보니까 요즘 한 2% 정도는 싸게 내놔야 사가더라. 원금에서? 네, 원금에 한 2% 정도는 손해 본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요? 넉넉할 것 같습니다. 만기까지 갖고 갈 거면 몰라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군요. 이게 혹시 돈을 떼이는 경우, 아예 떼이는 경우는 그 나라 정부가 망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했다. 옛날에 2001년 아르헨티나처럼 이런 네. 경우에는 못 받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안전장치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국계 펀드는 예. 특정 국가 채권을 샀다가 그 나라가 우리 디폴트 선언합니다라고 했더니 예. 그런 게 어딨어 이 친구들아 하면서 그 나라 군함을 압류한다든가 네. 그 나라 섬을 가져간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일도 하더군요. 중간에 그런 펀드들이 해주는 일이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예. 국채를 직접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 압류를 건다거나 이런 방법은 전혀 없으니까. 기다렸다 그냥 주는 돈 받고. 그렇죠. 만약에 뭐 만기까지 못 주겠습니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예. 설마 나라가 망할까 싶긴 한데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있으니까요. 그것도 예.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그런 원리로 수익률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걸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잘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한국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러니까 그 나라로 와서 공장 옮겨서 사업해라 이런 거겠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는군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동차 업계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즈의 권영주 자동차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들한테 네. 영국 정부가 네. 영국에 와서 사업하실래요? 즉 영국에 와서 공장 차리시고 영국 근로자들을 고용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냥 여기로 오세요.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일단 영국 정부의 사정도 일단 궁금하고 하나하나 네. 들어보죠. 대개는 우리가 공장을 해외로 보낼 때는 네.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전기료가 싸다든가, 뭔가 조건이 좋아야죠.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그 나라가 대개는 인건비가 싸다든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좋네, 싸게 나오네, 잘 나오네, 이게 돼야 되는데 영국은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갖고 유혹하는 걸 텐데요. 그게 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국의 자동차 부품 산업 구조를 좀 봤더니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수직 계열화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 쉽게 보면 네. 현대기아차의 납품 의존도가 너무 커서 이런 회사들이 감히 해외로 나갈 생각을 잘 못하더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바뀔 테니 영국 자체가 정부 산하의 자동차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위원회를 만들고 영국에서 앞으로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시거나 또는 와서 공장을 짓거나 연구 개발을 하거나 또는 실제로 생산까지 한다면 네. 인력, 자금, 기술 지원,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영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 공장의 납품까지 다 일사천리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국의 자동차 회사 공장이 뭐가 있어요? 닛산의 공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영국에 있죠.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영국이 소유한 자동차 회사가 뭐가 있어? 다 팔렸죠. 다 팔리고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소유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건 자본이 소유한 곳이지 생산 공장이 영국에 있고 네. 영국 사람들이 일을 하며 영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차가 팔려서 세금을 낸다면 우린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200만 대 정도 연간 내수를 생산하는데 네. 200만 대에서 앞으로 점차 늘려갈 테이니 이쪽에 유럽 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들에게 유럽에 그중에서도 영국에 와서 장사를 하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제규어라든가 닛산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납품할 기회가 생길지 모르지 않느냐. 다 연결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영국이 그럼 인근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좋은 조건이냐라고 네. 봤더니 영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은 인건비도 프랑스와 독일에 비해서 싸고 네. 그다음에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여건은 영국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인건비야 사실은 뭐 프랑스, 독일보다 싸다 하더라도 그렇죠. 물가 자체를 우리나라보다 비쌀 고려하면, 테니 예. 그거 보러 영국에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다만 뭔가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영국에만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것 좀 가서 배우기에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국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요. 약한 5년 전쯤에 영국이 정부 산하에 그냥 아예 자동차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영국이 왜 자동차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한국에 비해 뒤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바로 저탄소 자동차였습니다. 그 친환경 자동차를. 그렇죠. 그래서 그쪽 기술에 많이 국가 자원을 투입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경량화 기술을 익힌다든가 네. 또는 친환경 전기 모터 기술 좀 앞서게 한다든가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놨고요. 그런 쪽으로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해서 상당히 많이 육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기술 개발은 그렇게 하고 네. 그럼 영국에 와서 자동차 제조를 한다든가 조립을 하는 그런 업체한테 그 기술을 팔거나 주거나. 그렇죠. 무상으로 쓰게 해주거나 주거나 그리고 생산을 하면 현지에 있는 공장의 납품 연결까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네. 이제 우리도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면 자본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공장 만들면 현지 인력을 쓰고 현지 기술을 통해서 현지에 납품을 하게 되니 영국 자체는 사실은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떤 기술이 있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기술을 우리가 사와서 우리나라에다 공장 세우면서 거의 그 기술자 한 10명만 보내주세요. 네네. 해서 배워서 그 대신 우리가 싸게 조립해서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익 나누고 네. 대개는 이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손님으로서 방문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 이 구조 거꾸로 바뀌는 거네요. 네,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동차가 대표적인데
자동차가 지금 경쟁하는 게 네. 공장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물론 회사 간의 제품 판매 경쟁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산 고용 이런 쪽에서 보면 네. 공장이 어디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산업적 입장에서요. 그렇겠죠. 그래야 자기 네. 나라 근로자 고용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주면 그렇죠.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 이제 한국을 좀 주목을 했던 거고요. 그 한국에서의 그 국내 생산량이 네. 점차 늘고 있지 않고 해외 쪽으로 자꾸 생산이 증가하니까 그중에서 영국을 좀 주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은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사실은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는 건 그만큼 비싸게 팔기도 어렵다는 뜻이고 네. 당신들이 여기 아니면 납품할 데 없는데 무슨 비싸게 달라는 거냐라고 하면 그 논리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회사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현대기아차가 기침을 하면 네. 우리는 골병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의존도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항상 저도 드리는 말씀이 네. 좀 해외를 좀 눈을 돌려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의 집중도를 좀 분산시키는 게 그렇게만 해도 장기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있죠. 예. 또 그렇게 해야 현대기아차에서 보기에는 저 친구들은 우리 아니라도 납품할 곳이 있으니 네. 지금 500원에 납품하던 거 300원에 하라고 하면 아마 말 안 들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납품 경쟁력이 생기려면 400원만 요청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겠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국이 볼 때는 한국의 그런 부품 산업 구조가 네. 자기들이 한국의 부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건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면서 유치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기술만 조금 서로 주고받고 하면 한국 부품 업체들이 괜찮을 거라고 영국에서도 본 모양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기술이 과거와 달리 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영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면 얼마든지 납품을 연결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게 그렇겠네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그동안 선진국 기술 많이 따라잡아서 이제는 뭐 기술적인 면에서 크게 뒤지지는 않는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의 품질도 비슷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럽이나 우리가 좀 다른 게 우리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기계 산업 베이스에서 자동차 산업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네. 우리는 자동차 공장부터 짓고 거꾸로 그 다음에 부품을 거꾸로 부품 회사를 육성시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종속도가 유럽에 비해서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유럽의 자동차 근본 부품 구조를 업체들은 자동차 업체들보다 오히려 위에 있는 그렇죠. 회사 규모가 더 크기도 하고 가격 결정권을 부품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예.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품 만들어서 이 A 자동차, B 자동차, C 자동차 그렇죠. 다 사가 우리한테 우리가 갑이야 이런 부품 업체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점차 부품이 그런 쪽으로 확대가 돼야 네. 사실 미래 생존력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부품 공장이 영국으로 가면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물량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영국으로 보내면 될 텐데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영국 현지 가서 만들면 아무래도 현지의 고용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잖아요. 국가별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네. 산업단지 만들고 어마어마한 유치 활동들을 펼고 있다는 거를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그런 큰 틀에서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는 자동차 회사가 어떤 나라의 자본이 가장 최대 주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공장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한국 GM만 해도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 건지 GM 건지 미국에 있는 현대차 엘라바마 공장이 그게 미국 건지 우리 건지 사실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애매해요. 자본이 그 나라의 소속이지 네. 공장이 현지에 있으면 그 나라 것이랑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게 항상 비유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해외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돈 많이 벌면 네. 우리는 기분은 좋은데 네. 그 돈이 한 푼이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또 개인이 조금 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세금 예. 현지에 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5%입니다. 오늘이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이 계절에 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너도나도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특히 5년 고정형 대출금리는 처음으로 5%대를 넘어섰습니다. 연 5.047%까지 올린 은행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직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건 시장에서 이미 시중금리, 이른바 채권금리들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와 여당이 내일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를 비롯해서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저소득자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돈줄을 죄는 상황에서는 빚이 많을수록 당연히 부담이 커집니다. 구멍이 난 독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금방 새버리잖아요. 금리 상승기에는 이 구멍 같은 게 바로 부채와 이자인데요. 일단 내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10월 23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신흥국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요즘 높다고 합니다. 신흥국 채권이라는 건 뭐고 투자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또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 가수금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던데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친절한 경제에서 이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는군요. 영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업계는 또 어떤 물밑 당기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듣고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다라고 봐야 되고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기준금리도 안 올랐는데 왜 너네들 자꾸 금리 올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미 시장 내에서 채권 발행하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조달금리 자체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실제로 얼마나 뭐가 올랐습니까?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5년물 금융채 금리 같은 경우가 20일 기준으로 2.3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 18일 이틀 전에 2.3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네요.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 5년채는 은행들이 이제 시중에서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들도 채권을 발행하는 게 이제 보통 금융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해서 돈을 가져올 때 우리는 조달금리가 오르고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게 이 5년물 금융채 금리라고 하는 게 1년 전에 비해서는 그럼 얼마나 이게 오른 겁니까? 시중금리가 최근에 올라서 그래요라는 설명은 알겠는데 시중금리 중에 뭐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따져 묻고 싶어서. 면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은행들이 붙이고 있는 가상금리보다는 이 5년채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른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요? 올라봐야 한 0.5%? 여기서 말씀드린 아까 1% 정도 기준금리는 자신들이 반영하는 금리는 올라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 1%포인트까지는 오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본인들은 이제 코픽스 금리라는 걸 또 반영을 하거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를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코픽스 금리라는 걸 산출을 하게 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의구심은 항상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본인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약간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해서 이익을 보존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은 계속 받고 있는 게 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이렇게 오른 금리에도 돈 빌려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금리가 유지되는 것일 것이고 이 정도 이자 내고는 나 집 안 살랜다라는 또 분위기가 생기면 은행에서야 올리고 싶지만 못 올리는 것일 테니 좀 지켜봐야죠. 시장 논리로 놓기에는 사실 돈이라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의 편중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위쪽은 많지만 또 아래쪽엔 항상 돈이 필요한 그 수요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 논리로만 보고 있기에는 금리라는 게 그 수요에 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뉴스들 따라잡아 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러 가서 저는 5년 동안 고정금리 내겠습니다 하면 연 5%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은행들이 이제 생겼다고요? 오늘부터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들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요. 시중은행들 중에 KB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금리 5년 고정으로 하게 되면 3.7에서 4.9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부터 지금 3.8에서 한 5.04 정도를 받는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조금 올라가서 5를 넘어섰구나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럼 1년 전이나 한 1년 반쯤 전에는 얼마였던 겁니까? 같은 조건의 금리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같은 은행 그 상품의 가이드 금리를 보면은요. 2.6에서 한 3.8% 정도가 됐었거든요. 같은 상품이.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하한선 같은 경우에는 1.09% 정도가 올랐고요. 상한선은 1.2%가 올랐으니까 사실 그 안에 기준금리는 계속 동결이었거든요. 한 1년 반 사이에 1%포인트 정도가 고정금리가 올랐네요. 예.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니까 주택담보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좀 크지 않습니까? 1%포인트라고 하면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시중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 앞으로 5년 동안 고정된 금리를 내시자면 저희는 이자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한 5년 후에는 금리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은행이 보기에. 이런 생각이 담겨있는 숫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KB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국민, 신한, 우리 농협 이런 것들도요. 다들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일단 5%를 넘어선 게 KB 하나은행이다 보니까 KB 하나은행 상한선을 저희가 얘기하게 되는데요. 조만간 아마 지난주에 제가 금통위에서 다음 달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마저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다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이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위쪽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도 조금 힘들죠. 예. 저축성보험 중에 이게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만기까지 붙고 얼만큼 돈 찾아 쓰려는 일종의 재테크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이지만 그 안에는 어디 다치면 얼마를 주거나 혹은 사망하면 얼마 주거나 이런 것들도 별책부록처럼 끼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특약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저축성보험이라고 하면 연금성 상품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만기가 되면 이걸 찾아서 몇 % 이자를 받아서 원금을 받거나 아니면 다달이 나눠받는다라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보험사들이 이걸 판매할 때 보험사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자도 이만큼 받아서 나중에 받으실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이런 것들도 보장하는 특약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조금 뭐 몇백 원 더 내시거나 몇천 원 더 내시면 교통사고 났을 때 뭐 이런 것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 이런 사고가 나면 이런 것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같이 팔거든요. 그런데 그걸 살 때 소비자는 이건 그냥 저축성 보험이니까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내서 은행 적금보다 좀 나으려나? 뭐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별책 부록에서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고가 실제로 나면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거 보험 가입했던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을 못 떠올리는 거죠. 무슨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한 거 있는 거야. 나 암 걸리면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기억을 하지만 저축성 보험에 붙어있던 그런 보장성 보험은 되게 모르니까. 근데 이게 연간 200만 건 정도가 그래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약간 보험사들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성보험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해지된 것 건수를 보니까 854만 4천 건이더라. 그래서 이걸 연수로 나눠보니 매년 200만 건 정도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사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근데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고가 안 나서 안 받아간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장됐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발라내야 되겠네요. 그건 발라낸다 하더라도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보험이라는 상품이 조금 복잡하고 어떤 데에 되면 조건들도 모두 다르고 그래서 내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특약을 한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세히 몰라서 결국엔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거 꼼수 부려서 결국에는 안 주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것이죠.
일부러 안 주는지 뭐 그리고 가입자들이 모르니까 안 찾아갔는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긴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그 소비자가 안 찾아간 보험금이 있으면 네. 거기에 몇 %를 붙여서 어디 뭐 기금으로 내기라든가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애초에 이제 보험료도 산출해 놓고 그러면 네. 더 자발적으로 찾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이걸 안 주게 되면 자신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뭐 이렇게 모으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네. 해약될 때 당신에게 이런 뭐 사고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될 특약이 있었습니다. 혹시 확인하시고 늦게라도 네. 청구하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조치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것이고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저희가 특약을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라고 메일도 보내고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라고 예. 항변은 하고 있죠. 그러게요. 저도 안내장 가끔 오는 것 같긴 한데 또 잘 모르겠어요. 사실 보험 특약 뭐 이런 거 읽어봐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소비자들도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험사들도 좀 더 열심히 찾아줘야 될 것 같고 실제로는 몇 분이나 못 찾아갔는지도 통계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네요. 이동통신 회사들이 보편요금제라고 하는 거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고 또 주장하고 나섰는데 보편요금제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거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부가 이제 통신비 절감 대책을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내놓은 것인데요. 그 안에 보면 기본료 폐지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약정 할인율 확대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보편요금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기본료 폐지는 업계가 워낙 반발을 해서 이제 접은 상태고요. 약정 할인율은 이제 시행이 됐죠. 25% 깎아주는 예. 장기간 내가 보조금 내가 안 몇 년 이상 받겠다고 갖고 하면. 있겠다라고 하면 예. 그리고 이제 보편요금제라는 게 남았는데요. 내년에 이제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정 할인율은